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운 중개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운 중개업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제7장 해운 중개업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선박, 매매, 용대선 중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제2절에서 화물 운송 중개인, 제3절에서 운송 주선인의 상법상 책임의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절 화물 운송 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2절 화물 운송 중개인은 의의와 화물 운송 중개인의 기능과 경제적 효용성, 세 번째 각국의 화물 운송 중개인 제도, 네 번째, 한국의, 즉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중개인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세 번째인 각국의 화물운송 중개인 제도와 네 번째, 우리나라, 즉 한국의 화물운송 중개인 제도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화물운송 중개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미국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볼 때는 유럽에서 먼저 이러한 중개인 제도들이 발달해 왔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전 세계의 그 화물운송 중개인 제도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제도의 정착에 있어서는 미국의 각종 법제, 특히 미국 해운법의 규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어떤 제도의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제도를 개관해 보면요, 미국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정기관이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 또 항공 화물 중개인, 해상 화물 운송 중개인, MVOCC 이렇게 이제 크게 그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의 경우에는 주재통상법에 따라서 비항공 운송국이라는 기구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 주재통상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일종의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 간의 경계를 넘어서 통상을 하는 것도 역시 국제무역에 거의 유사하게 그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재통상위원회에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재통상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국내 화물운송 중개인이 여기에 따른 그 관할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항공화물 중개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항공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고 민간항공위원회에서 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해상운송과 관련해서는 해상화물운송중개인과 MVOCC라는 두 가지 이러한 그 중개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해운개혁법, 즉 1916년에 만든 해운법이 폐지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고 개정되고 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운개혁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FMC라고 하는, 즉 연방해사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우리나라와 같은 해양수산부와 같은 조직은 없고요. 연방해사위원회라는 FMC, Federal Maritime Committee라는 이러한 그 위원회에서 그 해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또 자국의 상선대를 보호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은 철도, 자동차 및 수상 운송인이 아닌 커먼 캐리어로서 보수를 받고 미국 각 주간의 화물 운송 또는 운송 준비를 인수하는 자를 우리가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은 이행 운송인이 아닌 계약 운송인의 개념에 속하게 되고요.
화주에게는 원래 운송계약자로서 운송 책임을 지고 운송주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VOCC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MVOCC다. MVOCC인데 국내에서 운송을 할 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화물의 집화, 혼재, 분배 업무의 수행 또는 그 준비, 수령지로부터 인도시까지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 화물 운송을 위하여 철도, 자동차, 수상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를 국내 화물 운송 중개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화물 운송 중개인인데요. 1942년 브랜드 프레이트 포워딩 액트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중개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1961년 공법 87-254호에 의해서 독립해상화물운송중개인에 대한 연방해사위원회 FMC의 면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해상운송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출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한 선보계약 및 기타 방법을 취하며 서류 작성과 선적에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의 시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FMC의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칙이죠. 연방규칙 510.2H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는 화주로부터 주선수수료, 선박회사로부터는 집하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로 상세한 행정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984년 해운법 제17조에서는 FMC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물운송중개인의 수행 자격을 보유하고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FR 서포트 B의 면허 발급 요건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화물운송 중개 업무에 종사한 자, 두 번째, 미화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할 것, 세 번째, 화물운송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질을 갖출 것. 이러한 자질에는 화물운송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FMC에서는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선사의 추천서, 다른 화물운송 중개인의 근무 확인서, CPA의 소견서, 거래은행의 평가서 등이 이러한 면허 발급을 판단하는, 발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984년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중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오션 프레이트 보더, 이것이 해상 화물 운송 중개인인데요. 이 화주로부터 이제 운송을 의뢰받으면은 프레이트 포워딩 피를 화주가 지급을 하게 되면은 주선과 관련된 서비스를 화주에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주선과 관련 서비스라는 것은 수출 신고서 준비 작성, 선보계약, 화물 인도 지시서, 화물 보관 주선 등인데요.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인수한 화물에 대해서는 커먼 캐리어인 VOCC, 즉 선박을 가지고 운송하는 선주라든지 또는 MVOCC에게 집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보계약이나 계약, 선화증권 등의 선적 서류를 작성해서 화물을 넘겨주면은 이러한 커먼 캐리어로부터는 다시 컴펀세이션을 배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자기가 받는 이제 대가인데, 이 컴퍼니세이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MVOCC인데요. 1963년 FMC General Order 510.21 관로 B에 의해서 법제화되었는데요. 이 1984년 해운법에서는 해상 운송에 있어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보수를 받고 미국과 타 국가 간의 해상 운송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운송, 즉 미국 연방 내가 아니고 미국에서 외국,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러한 그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MVOCC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넘베슬이기 때문에 배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서 운송을 해준다. 운송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적 항도는 화물 수령 지점에서부터 양육 항도는 화물 인도 지점까지의 운송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운송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서 미국과 타 국가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수행할 것임을 대중에게 공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영국법의 특징은 이 커먼 캐리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의뢰하는 사람의 화물을 다 실어주겠다, 운송해주겠다 하는 것을 이제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VOCC는 VOCC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주선 업무를 맡아나는 운송물에 대해서 자기가 운송을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배가 없기 때문에 실제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운송인이 되고 자기가 인수했는 화물을 모아서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 운항자에게 가서 운송해 주세요 할 때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MVOCC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상법상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했을 때 MVOCC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원래 커먼 캐리어는 운송수단,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같은 것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고 해서 배가 없이도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커먼 캐리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법에다 규정을 둔 것입니다. 미국은 대체로 이제 영국 법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판례법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판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변경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경될 때마다 이러한 그 성문법규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절차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MVOCC의 자격은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 이제 입법을 하고 있는데요. 타리프 파일제에서 면허제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면허 요건은 관련 업에 최소한 3년 이상 경험자로서 MVOCC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로 되어 있고요. 재정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리프를 신고하고 법정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법은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 입법을 하고 있지만은 MVOCC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것은 1984년 해운법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법상 프레이트 포워더와 MVOCC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미국은 그 프레이트 포워더 MVOCC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운송 주선이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면 MVOCC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면허를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메스틱 프레이트 포워더, 이제 국내 해상 운송 중개인인데요, 주선인인데 근거 법률은 인터스테이트 커머스 액트고 관장 기구는 그 STB가 되겠습니다. 제도 형태는 자유롭게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준칙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6년 이전에는 ICC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운송 구간은 미국 내 주와 주 사이, 선화증권은 자기 명의로 발행할 수 있고요. 운송인에 대해 운송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타리프는 자체 운임표를 이용하게 되고 캐리어의 자격은 커먼 캐리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소량 화물을 혼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반면 오션 플레이트 보어더는 해운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고요. FMC가 관장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FMC의 면허를 받아야 되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국제 운송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자기 명의의 선화증권 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주선 행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운송 당연히 자기가 선화증권 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송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 자체 운임표도 없고 운송인이 아니죠. 이 글자가 잘못됐네요. 운송인이 아닙니다. 주요 업무는 선보계약, 서류 작성 업무입니다. 반면 MVOCC는 우리가 주선인이 운송의 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역시 이제 근거 법률은 오션 프레이트 보호도와 마찬가지로 쉬핑 액트가 되겠고요. FMC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또 FMC로부터 면허를 받게 되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운송에서 활동을 하고요. 자기 명의의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또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자체 운임표도 있고 커먼 캐리어로서의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커먼 캐리어인데 vessel,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는 자기가 선박을 보유하고 이제 운송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운송인, 계약 운송인이면서 동시에 실제 운송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MVOCC는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기 때문에 자기 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상 운송입니다. Contracting Carrier는 되는데 실제 운송인 Performing Carrier나 또는 Actual Carrier의 자격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로 주요 업무는 LCL 화물에 대한 혼재나 선적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MVOCC의 운송 관계도는 아까 이제 그 OFC에서 봤습니다만 그와 유사합니다. FMC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화주로부터 선적 의뢰를 받으면 실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자격, 커먼 캐리어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요. MVOCC 자체 명의의 선화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가져간 화물을 선사에다가 운송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사에 대해서는 MVOCC가 화주의 자격으로 운송 의뢰를 하게 되고 자체적인 운임표를 신고하고 $15만 상당의 보증보험 가입 증명을 하게 되면 선사가 이런 가입 선적 의뢰를 하면은 선적 의뢰를 하게 되고요. 선사에다 선적 의뢰를 하게 되고 선사는 여기에 대해서 선사 명의의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절차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상운송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해운기획법에서 해상화물운송중개인과 MVOCC의 역할과 기능 구분 후에 해상운송중개인 개념을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해상화물운송중개인 MVOCC의 기능을 모두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상운송중개인 OTI는 FMC로부터 사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요. 재정책임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지명 의무를 지게 됩니다. 1998년 해운기획법상 MVOCC의 경우에는 FMC의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관련업에 최소한 3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합니다. 또 MVOCC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양을 갖춰야 되고요. 재정 책임, 즉 재정보증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업체는 본사에서 미화 75,000불, 지사는 10,000불 정도의 보증을 해야 되고요. MVOCC와 OFF를 겸업할 때는 추가로 10,000불을 보증을 해야 됩니다. 또 미국 국적 이외의 업체는 $150,000의 보증을 해야 되고요. 타리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고요. 공개 내용은 운임, 요금, 품목 분류, 규칙 관행, 펄크 화물이나 임산물 고철, 신규 조립 자동차 폐지 등은 이러한 그 제품 운송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고요. 운임에 대한 효력은 이 타리프의 효력은 신규 인상 운임은 공개 30일 전과 인하 운임은 타리프 공개 즉시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타리프에 공개되었던 내용은 대체 또는 최소일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각서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해야 되는데 타리프의 발효에 앞서 대표에서는 타리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FMC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미국 국적 이외의 MVOCC는 미국에서 자사를 대리하여 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법정 대리인을 지명해야 되고, 대리인 유고시는 FMC 직원이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해상 화물 운송 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과 2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적절하게 유상으로 이용 운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이용 운송 약관은 국토교통청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은 우리나라의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선박 운항업자, 항공 운송 사업자 또는 철도 운송 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는 이용 운송입니다. 당해 이용 운송의 선행 및 후속하는 해당 이용 운송에 관계되는 화물의 집화와 배달을 위한 자동차 운송을 일관하여 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제 물류 주선업에 해당이 되고 국토교통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용 운송 약관은 국토교통청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국제해운조례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 업무를 경영할 경우에 국무원 교통주관기관에 선화증권을 등기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선화증권 등기 보증금은 80만 위안이고요. 매 지점 설립 시 20만 위안씩 이는 첨가하게 됩니다. 또 외국 투자 국제화물 운송 대리기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국제화운 대리점을 대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06년부터 외자 기업의 100% 단독 출자를 허용하고 있고, 중국 기업과 합자 투자 또는 외국 기업 독자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화물 운송 중개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화물 운송 중개인 제도는 상법상으로는 운송 주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우리가 운송 주선인이라고 합니다. 상법상 권리 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직접 운송을 하는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운임 또는 보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송주선업의 사업자 등록은 운송수단별로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또 물류정책기본법에는 국제물류주선업, 즉 해상 및 항공운송주선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은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법 배경을 보면요. 물류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 기해서 물류정책의 종합보전 기능을 보강하고 물류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등 국제물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17호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화물유통촉진법의 복합운송주선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칭을 하게 된 것이고요.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으로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는데, 첫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억 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네 번째,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각국의 해상화물운송 중개인 제도와 또 우리나라의 해상화물운송 중개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자료를 확인해보고 보완했어요. 첫째, 미국 법상 화물운송 중개인의 종류와 그 근거법률, 관할 관청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중개인 제도를 근거법률과 함께 비교해서 이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